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설 야화 중 억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열녀인 염씨 부인의 죽음에 대한 염렬 부인의 죽음, 취적산의 원혼, 장사못 이렇게 3편입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수백 년 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염열 부인의 죽음. 경상도 초계면 양면리에 가면 염씨의 정렬을 표창한 정문과 비각이 서 있다. 염씨는 이조 영조 때 초계 땅에서 태어났다. 남달리 미모가 뛰어나고 언행이 얌전한 그녀는 동리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자라 어느덧 17이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그러자 그 고을에서는 저마다 며느리를 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동리 총각들은 그녀의 모습만 보아도 넋을 잃고 감히 말 한마디 겁내어 보지 못할 만큼 황홀경에 도취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그녀는 고모님의 중매로 같은 고을의 송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댁은 가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남편과 정을 나누며 아기자기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모시고 있던 노모가 긴 병안에 눕게 되자 몇 마직이 되지 않던 전답을 바라 간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병안은 노력한 보람도 없이 중해지고 가슴만 탕진한 채 노모는 죽고 말았다. 장례를 마치고 차츰 슬픔도 가셨다. 허나 그들 신혼부부의 앞에는 무서운 가난만이 닥쳐왔다. 때로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세는 기울어졌던 것이다. 이때 그의 뛰어난 자색에 은근히 욕심을 품고 있던 윤씨라는 부잣집 사내가 음흉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송서방 집에 있나? 방 안에서 가마니를 짜고 있던 염씨 부인과 송씨는 방문을 열며 뉘신지요?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살인문 앞에는 부호의 아들 윤모가 싱글벙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들 부부에게는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된 일이옵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을 다 찾아주시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들 부부는 윤씨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방 안에 앉은 윤씨는 염씨 부인과 송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점잖게 서두를 꺼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돌연히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리에서 소문을 듣자니 몹시 공궁한 모양인데 이웃에서 하도 보기가 딱해서 실정이나 알아보려고 찾아온 걸세. 이 말을 듣자 그들 부부는 마치 구세주나 맞은 듯 정색을 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동리 어른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며 정중히 감사를 드렸다. 원 천만에 자네가 노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극한 효심에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 내 생각은 장사미천을 대줄 터이니 서울로 가서 물건을 해다가 파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상의를 하려고 온 것인데 어떤가? 자네만 승낙하면 내 곧 미첨을 대줌세. 하며 여전히 염씨 부인과 송서방의 표정을 번갈아 쳐다본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돌봐주신 은혜에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사 미천을 두둑하게 받아든 송서방은 염씨 부인을 얼싸 안으며 기뻐했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려. 네, 내일이라도 서울로 떠나겠으니 갈차비나 해주구려. 내일 가시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아무쪼록 먼 길에 몸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다. 그 이튿날 새벽 송서방은 장사차 서울로 떠나고 염씨 부인 혼자 남아 남편의 초행길에 별거 없이 소원성취에 돌아오길 빌었다. 그날 저녁 때 윤씨는 다시 찾아왔다. 끼니를 끓일 양식이 없음을 보자 그는 쌀가마니도 들여다주는 등 일체의 살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이제 그들 부부에게는 윤씨는 구세주처럼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음흉한 개교를 순진한 농부의 아내가 알 턱이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윤 씨는 찾아와서 온갖 호의를 다 베푸는 것이다. 송서방이 서울로 떠난 지도 벌써 닷새가 되었다. 그날도 일찌감치 저녁을 끓여 먹고 윤 씨 부인은 마당에 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염씨 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어둠이 깃든 바깥에 신경을 세우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들어서는 자는 윤 씨였다. 그는 어디서 한잔했는지 얼큰해져 있었다. 술을 마시고 찾아오는 그가 좀 못마땅하였지만 은희는 그에게 푸대접을 할 수는 없었다. 윤 씨는 덥석 방 안에 들어와 염씨 부인과 마주 앉아 횡설수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 염씨 부인은 언제 보아도 어여쁘단 말이야. 그런 자색을 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내 가슴이 아프단 말이오. 하며 능청을 부리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윤 씨는 봄바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 망측하기 싫이. 염씨 부인은 이렇게 응수했지만 생각 같아서는 그 눈구렁이 같은 윤가놈에게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망측하다니. 아, 그럼 송시댁이 미인이 아닌 것을 내가 그런 게요? 정말 나는 송서방의 고생보다 송시댁의 고생이 애처로워 장사 미천도 천냥이나 대준 거라오. 하면서 윤 씨는 조금씩 염씨 부인이 앉은 자리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의 속셈은 점차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치미는 우라를 꾹 참고 그를 상대해 한마디 한마디 말대꾸를 해주었다. 그러나 마음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기만 했다. 밤이 깊어도 윤 씨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음흉한 소리만 찌꺼리는 것이다. 어느새 첫 닭이 울었다. 그래도 윤 씨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비스듬히 누웠다 앉았다 하며 염씨 부인을 유혹하는 것이다. 참, 송시댁, 실은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용건을 잊을 뻔했구려. 하며 일어나 앉는다. 그리고 염씨 부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염씨 부인도 내려깔았던 눈을 바로 뜨며 윤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염씨 부인의 시선이 마주치자 빙긋이 웃는다. 염씨 부인에겐 그 모습이 징그럽기만 했다. 그래서 다시 시선을 떨구고 말았다. 실은 송시댁 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바싹 다가앉는다. 염씨 부인은 민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윤 씨는 덥석 대들어 염씨의 손목을 잡으며 송시댁,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과히 심려할 것은 없어 하며 애원하듯 달래는 것이다. 아니, 점잖으신 분이 이게 무슨... 하고 뿌리치자 윤 씨의 손목은 갑자기 억세지며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럴 거 없지 않소. 난 염씨 부인을 벌써부터 사모하고 있었다오. 제발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내 청을 들어주구려. 이 말을 듣고 염씨 부인은 더럽고 분한 마음에 당장 딱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으나 그럴수록 냉정을 잃지 않고 점잖은 말로 점잖으신 양반이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옵니까? 더 채신을 잃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하고 책망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점점 노골적인 육박을 해오는 것이었다. 염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윤 씨는 말로 달래서는 자기의 욕망을 관철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폭력으로라도 기어이 그녀를 정복하리라 결심했다. 그는 일어선 염씨 부인을 잡아 끌어 방에다 눕히고 강제로 욕을 보였다. 이를 당한 뒤 염씨 부인은 통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그대로 자결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으나 남편이 돌아온 후 모든 것을 상세히 고하고 목숨을 끊으리라 마음먹고 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또 닷새가 지났다. 그러니까 송서방이 서울로 떠난 지 10일 만에 서울서 돌아왔다. 염씨는 원로에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눈물로 애소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소. 당신이 서울로 떠난 뒤 그 윤가놈이 매일처럼 와서는 선심을 보이더니
결국은 저를 이렇게. 여보, 제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더러운 돈을 돌려주고 말아요. 그리고 제 울분을 풀어주세요. 네? 그 윤가놈을 당장이라도 처치해주세요. 이 말을 다 듣고 난 송서방도 울분이 치솟아 온몸을 떨며 앉아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이로구려. 내가 가난하여 당신에게 그런 봉변을 당하게 했구려. 그러나 물건을 사왔으니 당장 돈을 갚을 수도 없는 노릇 차라리 이왕 저질러진 일을 지금에 와서 떠들고 야단을 쳐봤자 되려 우리의 망신이니 꾹 참고 그 대신 돈을 벌어 서력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분한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윤가놈을 찔러 죽여 분풀이라도 하고 싶지만 가난이 원수라고 집안 사정이 그렇고 남편이 그처럼 말하므로 염씨도 그대로 참고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고약한 윤씨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주 염씨 부인을 자기의 소실로 만들고 싶어 하루는 그 남편을 불러다 온갖 감언이설로 염씨를 자기에게 주고 새로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원래 마음이 착하고 게다가 돈이 눈에 어두워진 송서방은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을 못하고 아내와 의논하여 가부를 전하겠노라 하며 반승낙을 하다시피 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송서방은 아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윤씨의 의사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염씨 부인은 아연실색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씀이세요? 하고 펄쩍 뛰는 것이다. 그녀는 죽기로서 거절했다. 아내에게 핀잔을 받은 그 남편은 다시 윤씨에게로 가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그 생각은 단념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윤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염씨를 차지할 야심을 품고 또다시 계략을 꾸며냈다. 염씨 부인은 나하고 전부터 정교 관계가 있었던 바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헛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다. 이 소문을 알게 된 염씨 부인은 분통을 참지 못해 강가로 뛰어가 상소를 했다. 그러나 윤가는 많은 뇌물을 관속과 관원들에게 주어 매수해 놓았다. 그래서 염씨 부인의 억울한 사정은 묵살되고 도리어 윤가의 말이 옳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염씨 부인은 억울한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침통한 표정으로 산문을 나오는데 어떤 관노 한 놈이 그녀를 조롱하며 젖을 만졌다.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민 염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칼로 그 놈이 만졌던 젖을 싹 잘라버린 후 자결하고 말았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 한편 그녀의 정절에 눈물을 흘렸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때마침 영조대왕께서 문무 신하들과 더불어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어느 여자가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 이전에 부복하더니 상감마마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한다. 일동은 벼랑간의 일이자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젖을 베어 앞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때 동승부지가 그녀를 향해 얘가 감히 어디라고 그 추한 꼴로 지존 앞을 더럽히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 꾸짖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엎드려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하고 가슴에 맺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영조대왕은 곧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라고 하였다. 얼마 후 경상감사는 염씨 부인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연을 적어 복명했다. 영조께서는 곧 윤가를 잡아 능지처참토록 명하시고 염씨의 집문에 정문을 세워 그녀의 정열을 표창케 하시었다. 그 후 윤가의 집에는 요괴가 날마다 나타나더니 드디어 폐가하였다고 하며 독립부녀자들은 염씨 부인의 정열을 추모해 매년 비각에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뒤 어떤 취한 사나이가 염씨 부인의 정문을 지나다가 욕을 하고 비석에다 오줌을 누었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허덕이다가 얼마 후 겨우 소생하였는데 그자는 놀라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곧 돈을 내어 그 비각을 중숙해 하였다 한다. 취적산의 원혼. 경상북도에 가면 취적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는 계림사라는 절이 있다.
그런데 이 산 이름을 취적산이라 부르게 된 것과 계림사를 세우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이 산에는 송모라는 젊은 사람과 그의 젊은 아내가 단촐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송서방의 직업은 산을 지키며 수목의 남벌을 금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산직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치적산에는 나무가 무성하지만 그 당시엔 말할 수 없이 나무가 울창했었다. 취적산 아래의 촌락에 사는 백성들은 몰래 들어와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곤 했다. 그리하여 송서방은 날마다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며 나무의 도벌을 막는데 여념이 없었다. 남편이 아침을 먹고 산을 돌보러 집을 나가면 아내는 집을 지키며 바느질이나 빨래를 해가며 남편을 받들고 집안일을 보살폈다. 그리고 송서방은 산을 돌아보고 을의 저녁 때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는 집 근처에까지 와서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피리를 불어 남편의 귀가를 막곤 했던 것이다. 참으로 이들 젊은 부부는 행복하기만 했다. 남편 옆에 아내가 있고 아내 곁에 남편만 있으면 그저 즐겁고 기쁘기만 하던 다정한 부부였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며 나무를 도벌하는 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돌아오다가도 그 아내가 불어주는 피리 소리만 들으면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오라도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다. 지난해 겨울에는 무서운 불안당들이 이 산을 습격해 나무를 도벌해 가려고 했다. 그때 송서방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기민하게 관가에 알려 관가에서는 군사를 보내 불안당들을 톡톡히 혼내준 일이 있었다. 겨울만 되면 때를 지어 이 산에 우거진 나무를 베어가려고 습격하는 불안당 떼들 외는 이 산에 별로 위험한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남들이 부러울 만큼 재미있었고 행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산을 지키는 보수로 나라에서는 양미를 대주어 먹고 사는데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송서방은 산을 돌아보고 해가 져서야 슬금슬금 그리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집을 향해 내려왔다. 집 근처까지 와서는 늘 하는 대로 소리를 질러 그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역시 고운 피리 소리로 그 부름에 응했던 것이다. 그들은 도란도란 하루의 일을 속삭이며 저녁상을 물렸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아내는 벼랑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참 여보. 응? 왜 그래? 송서방은 아내의 근심 어린 안색을 살피며 대답했다. 저 오늘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었는데 그 불안당 놈들이 또 다녀갔다는구려. 뭐? 그 놈들이 또 왔다 갔다고? 송서방은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또 작년 모양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오기는 제 놈들이 그렇게 혼나고 도망쳤는데 또 올랐고.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미리 관가에 알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제깟 놈들이 감히 어디를 또 온단 말이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편히 잠이나 잡시다. 송서방은 이렇게 말하므로 근심하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사방은 적요한데 송서방 내외는 잠이 들었다. 밤이 얼마나 되었을까. 송서방 집 밖에서 나는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 먼저 잠을 깬 사람은 아내였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대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사내들의 음성이 웅성거린다. 이처럼 밤늦게 남의 집 대문을 마구 흔들어 제끼는 소리는 예사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란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송서방의 아내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테다. 거칠은 이 소리에 송서방도 잠에서 깨어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온몸을 떨며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누구야? 이 밤늦게. 송서방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며 옷을 주워 입으며 일어섰다. 그 놈들인가 봐요. 그 놈들이 또 왔어요. 아내는 겁에 질린 눈을 뜨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송서방은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다. 그러자 꼼짝 마라. 소리를 지르든가 대항하면 이것이다. 하며 파랗게 선 칼날을 번쩍거리며 그의 코앞에다 들이대는 것이다. 그러자 그의 부하인 듯한 몇 놈이 송서방의 주위로 둘러서며 도끼, 창 등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다. 어떤 놈들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의 집을 침입하는 거냐 말이다. 송서방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자기들의 숫자에 힘입었음인지 그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강을 샅샅이 뒤져 옷가지와 양식을 끌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한 패는 송서방을 꼼짝 못하게 창으로 위협하며 붙들고 있었다. 집안에서 값진 물건을 다 훔쳐낸 다음 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닥치는 대로 나무를 찍어 넘기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어쩌려고 함부로 고목을 베이느냐? 송서방은 산으로 쫓아가 또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이놈아, 아가리 닥치지 못할까? 더 이상 발악을 하면 목을 베어 죽일 터이다. 하며 그들은 송서방의 몸을 밀쳐버리고 여전히 큰 나무들을 찍어 넘기는 것이었다. 쓰러졌던 송서방은 다시 일어나며 야, 이 불안당 놈들아, 나무는 왜 베느냐? 하고 야단을 쳤다. 이때 그들 중 한 놈이 송서방이 뒤로 다가서더니 도끼를 번쩍 들어 송서방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찍었다. 송서방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선열로 빨갛게 물들었다. 송서방이 쓰러지자 겁을 집어먹었는지 그 불안당들은 약탈한 물건과 베인 나무를 짊어지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어 달아나고 말았다. 얼마 후 송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찾아 나섰다. 혹시 불안당 놈들한테 납치당하지는 않았나 싶어 산속을 헤매었다. 얼마를 산속으로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도 희끗한 물체가 보였다. 아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시체였다. 송서방의 아내는 관솔부를 가까이 비춰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불안당 놈의 시체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찾고 있던 송서방의 시체가 아닌가? 아니, 여보! 하면서 달려든 그녀는 시체를 끌어안고 산중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다. 송서방의 몸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다. 깊은 산중에 송서방 아내의 애끓는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녀는 실성한 듯 시체를 얼싸안고 울어제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통하게 눈물을 흘려도 한 번 숨을 거둔 사람이 살아날 리 없었다. 날이 밝자 그녀는 송서방의 시체를 집 뒤 언덕에 묻고는 날마다 그 무덤에 가서 남편을 부르며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제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어도 더 이상 남편의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피리를 불지 않게 되었다. 슬픈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새해의 겨울이 돌아왔다. 단풍잎도 다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에는 흰 눈이 소복히 쌓였다. 송서방의 아내는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정성껏 남편의 상식을 받들어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서 남편을 대신해 이 산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질 않았다. 그의 겨울이다. 누구인지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번 놀란 송서방의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녀에게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냐, 작년에 왔던 불황단 놈들이 또 모양이구나. 이번에는 그놈들의 원수를 갚아 돌아가신 남편의 영혼을 달래주어야겠다. 그녀는 이를 갈며 늘 머리맡에 준비해두었던 도끼를 불끈 집어들었다.
문 열어라, 문 열어! 거친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불안당의 목소리였다. 어디 보자. 작년에 우리 주인을 죽이고 물건까지 약탈해 가고서도 무엇이 부족해 또 왔단 말이냐. 송서방의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꾸짖으며 도끼를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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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린다. 그래도 송서방의 아내는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을 두드리다 지친 놈들은 문을 발길로 때려 부수고 집 안으로 달려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어느 한 놈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쑥 들이밀었다. 덥석불이 수염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불안당의 두목이었다. 송서방의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쳐들고 섰다가 그놈의 머리를 후려 찍었다.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놈은 문 밖으로 나뒹굴었다. 이제 그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녀는 뒷문으로 뛰어나가 송서방의 무덤에 엎드렸다. 여보, 기뻐하세요.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두목을 잃은 불안당의 잔당들은 그녀의 뒤를 쫓아와 남편 무덤가에서 넋을 잃은 채 통곡하는 그녀의 뒤통수를 쳐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은 산직이 없는 이 산에서 마음 놓고 나무를 베어 짊어지고 내려갔다. 송서방도 죽고 또 그의 아내도 죽었다. 뼈에 사무치던 남편의 원수를 갚고 아내는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날씨가 흐리거나 깊은 밤이 되면 산속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이 피리 소리는 송서방의 아내가 살았을 때 그 남편의 부름에 응대하느라고 불던 그 피리 소리와 꼭 같았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송서방 부부의 죽은 원혼이 이 산을 헤맨다고 해서 나무꾼들은 감히 도벌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겁을 집어먹지 않고 산에 들어와 도벌을 하기만 하면 산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 도벌꾼을 치어 죽였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무를 베기만 하면 큰 바위가 굴러내려와 치어 죽였으니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도벌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계림사라는 절을 지어 그들의 원혼을 위로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돌이 굴러내리지 않고 또 구슬픈 피리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다. 이 산을 치적산이라 부르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으니 이것은 송서방 아내의 피리 소리가 나는 까닭에 피리 부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라 전한다. 장사못. 황해도 신천읍에서 서쪽으로 약 30정보쯤 가노라면 작은 산을 등지고 큰 벌을 끼고 있는 수백 곳쯤 되는 마을이 있다. 이곳이 율곡 선생이 이름을 지었다는 반정이란 곳이다. 이 반정이란 동리 앞에서 약 10정보가량 떨어져 있는 벌판 가운데 잡초가 우거진 웅덩이가 있는데 이것이 장사못으로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이때 반정이란 동네에는 세력이 당당하고 돈 많은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에게는 단 남매의 자녀가 있었다. 그중 딸은 인물이 출중한 데다가 재주가 뛰어나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한 처녀였던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냈으며 아울러 학문이 깊은 재원이라 사방에 그녀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다. 그녀의 부모는 관연한 딸의 신랑감을 구했다. 물론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 있기로 소문난 그녀인지라 사방에서 청혼이 쇄도했다. 그러나 그 양친에게 꼭 마음에 드는 사내가 없어 모두 퇴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다. 봄이 되자 봄풀은 파릇파릇 돋아나고 뜰에 핀 화초는 방긋방긋 미소 지으며 후원 초당에서 혼자 글을 읽는 아가씨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녀는 훈훈한 봄바람과 향긋한 꽃향기에 이끌려 초당에서 나와 화초 사이를 걸으면서 글 한 수를 읊었다. 그러자 곧 글에 화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머나, 누구일까? 그녀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겹겹이 문이 있고 뒤에는 높은 단으로 둘러져 있는 초당에 감히 누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분명히 그의 귀에는 사람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다. 누구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 그녀 앞에 건장한 사내의 그림자가 다가서는 것이었다. 어머! 또 한 번 그녀는 놀랐다. 그리고 몸을 돌려 초당으로 도망치려 했다. 작은합 씨, 접니다. 그녀는 돌리던 발길을 멈추었다. 그 사내의 음성이 아기가 없을 뿐 아니라 분명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누구요? 작은아 씨, 저 용길이 올시다. 이 한마디를 하면서 그녀의 희디흰 손목을 덥석 잡는 것이다. 뭐? 용길이? 그는 용길이란 말에 일편 마음을 놓으면서도 붙잡힌 손을 본능적으로 뿌리쳤다. 용길이는 자기 집 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내답게 씩씩한 데다가 그 음성마저 무게가 있었다. 언젠가 집에서 기르던 사나운 말이 고삐를 끊고 달아나는 것을 그 말 뒷다리를 잡아 한참 말을 끌고 다니더니 길을 들여 외양간에 집어넣었다는 힘센 장사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500리나 되는 서울길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하루에 돌아왔다는 아주 날쌘 사내였다. 또 용길이 겨드랑 밑에는 비늘과 같은 날개가 달려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처녀의 아버지도 그의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에 놀란 나머지 늘 경탄하면서 참 아까운 놈이야. 양반 집에 태어났으면 훈련 대장감인데 그만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을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오던 그녀인지라 비록 천한 종놈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좀 다르게 여겨오던 터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무엄하게 후원에 침입하여 더욱이 처녀의 손목을 잡다니 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작은아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만. 이렇게 말하는 용길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어서 작은아 씨, 자고로 장사가 나면 용마가 나고 군자가 나면 숙녀가 나는 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작은아 씨는 제 신분이 천한 종의 자식이라는 것을 망측하게 여기시겠지만 왕후장상에 어디 씨가 있느냐는 글을 책에서 못 보셨습니까? 저라고 뒤에 현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와는 달리 용길의 음성은 차분히 가라앉았고 아주 점잖게 말하는 것이다.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을 못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자 용길이는 작은아 씨의 그 고운 자태와 아름다운 마음씨에 저는 벌써부터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아씨 마음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씨의 벌이라면 무슨 벌인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용길은 다시 처녀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것이다. 그 손은 약간 떨렸으나 불처럼 뜨거웠다. 그 처녀는 그 뜨거운 감촉에 위압감 같은 것을 느껴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러갔다. 다만 그들 두 가슴은 저마다 고동치고 있을 따름이었다. 작은아 씨. 얼마 후 용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히 불렀다. 이러다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서 돌아가세요. 얘기는 다음날 조용한 틈을 보아 하도록 해요. 처녀는 수줍인 듯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초당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용길의 입가엔 만족한 웃음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밤이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무렵 돌연 초당 밖에서 작은아 씨 하고 나직히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 걔 누구요? 하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용길이가 아닌가. 아니 어쩌자고 이 밤중에 오시었어. 누가 봐요. 어서 문 좀 열어줘요, 작은아 씨. 그녀는 여러 말 없이 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후원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초당에서는 젊은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어갔다. 그 후부터 용길이는 밤마다 그녀의 초당을 찾아들었고 또 그녀도 용길이를 기다리게끔 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사랑은 성숙해졌고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미 그들은 앞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둘만의 약속이다. 만일 어른들이 알게 되는 날이면 날벼락이 떨어질 판이다. 달빛이 온누리에 고요히 흐르는 어느 날 밤이다. 이날도 용길이는 여느 날과 같이 초당에 이르러 처녀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다. 밤잠을 잃은 어머니가 오랜만에 관연한 딸과 이야기나 나누려고 돌연 초당에 이른 것이다. 마침 불이 켜 있어서 무심히 "아직 안 자구나" 하며 방문을 여니 이게 웬일인가. 어떤 젊은이가 뒷문으로 뛰어나가질 않는가. 그 짧은 동안에도 그 사내의 정체가 용길이라는 것을 뒷모습으로 알아낸 그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저놈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는 체하고 자리에 누웠던 처녀는 그 소리에 벌떡 놀라 깨는 척하며 어머니, 한밤중에 웬일이세요? 하고 자기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신을 바들바들 떨고 선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웬일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머니는 처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되려 반문하는 것이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조심해라. 방금 용길이란 놈이 이 방에서 뛰어나가더라. 네? 용길이 놈이? 그래,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더란 말이냐? 용길이가? 용길이가 여기 들어왔다고요? 그녀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듯 시치미를 딱 대는 것이다. 아직까지 반신반의했던 그 어머니도 이처럼 시치미를 잡아떼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용길이란 놈이 처녀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잠이 든 한밤중에 침입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큰일 날 뻔했다. 어쨌든 그런 고약한 놈을 그대로 두었다나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어서 조처를 해야지. 그 어머니는 치를 떨며 황급히 안채로 돌아가 잠이 든 남편과 아들을 모두 불러 깨워 이 사실을 얘기했다. 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부자는 펄쩍 뛰었다. 뭐시? 용길이 놈이? 그 놈은 범상치 않는 놈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을 저지를 놈입니다. 그러니 어서 때려 죽이고 막아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듯이 그 아들이 분개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용길의 비범함을 잘 아는지라. 용길이는 보통 놈이 아니란다. 그놈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느니라. 그놈은 장사란 말이다. 잘못 건드렸다간 되려 후환을 남기기 쉬우니까. 하고 경고하였다. 이 말을 듣자 당장이라도 달려가 해치울 듯이 날뛰던 아들도 냉정을 되찾고 아버지와 앞으로의 계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아버지, 우선 그놈의 날개를 떼어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장수는 날개가 떨어지면 힘을 못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의견을 제의하자 그게 좋겠다. 그럼 하인을 시켜 분부를 내려야겠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하인들을 비밀히 불러들여 용길이가 자는 틈을 보아 그 날개를 떼어버리도록 명령했다. 그렇잖아도 용길이 용맹을 은근히 시기하던 하인배들은 좋은 기회라 기뻐 날뛰며 저마다 공을 세우려고 앞장섰다. 한편 용길이는 그날 밤 초당에서 뛰쳐나와 마음을 조이며 무슨 변이 일어날까 초조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으나 예상했던 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다행으로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공연히 자기 때문에 작은 아씨가 복욕을 당하거나 있지 않은가 해서 진종일 근심하던 나머지 밤이 들자 또 슬그머니 그 초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후원 초당에는 불이 꺼져 있었으며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용길이는 살그머니 문을 열어보았으나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용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재빨리 돌아와 자기 어머니에게 오늘 작은 아씨에 관한 동정을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얘야, 정말 오늘 아침부터 작은 아씨가 안채로 처소로 옮겼다더라.
그런데 하루 종일 수심이 만연해서 아무리 우스운 일을 보아도 웃지도 않더라.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용길은 더욱 불안하고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문이 겹겹으로 된 안채에까지 들어가 처녀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만 왔다 갔다 서성대다 뜰 앞 연못가로 갔다. 거기엔 큰 들매나무가 서 있었는데 용길은 그 밑에 거적이 깔려 있으므로 풀썩 주저앉아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벌떡 들어 누웠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잠이 들고 말았다. 뒤에만을 엿보며 미행하던 하인들은 용길이가 잠이 든 것을 보고 때가 왔다고 함성을 지르며 깊이 잠든 용길이를 밧줄로 꽁꽁 동여매고 겨드랑이 밑에 날개 같은 비늘을 떼고 말았다. 아무리 용맹이 있고 힘이 센 장수일지라도 잠든 사이에 벼랑간 달려드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인들은 다시 주인의 명을 받아 용길이 몸에다 큰 돌멩이를 여러 개 매달았다. 그리고 들어다 못으로 풍덩 집어쳐놓고 말았다. 비닐을 떼어 힘을 못 쓰는 데다가 몸에는 무거운 돌멩이를 매달았으니 제 아무리 장사인들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연못은 청길못이라여 깊이가 천길이 되는지 만길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연못이었다. 하인들이 내던진 용길이는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불끈 솟아올라 못가에서 하인들 틈에 서 있는 주인의 아들을 흘겨보면서 이놈 똑똑히 듣거라. 이제 나는 내 놈의 흉계에 말려들어 죽어간다마는 내 죽은 뒤 반드시 작은 아씨도 따라 죽을 것인지 그 시체라도 나와 같이 이모 속으로 던져다오. 만일 내 말을 어길신 집안에 후환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다. 용길이가 가라앉은 물속에서 왕벌 하나가 윙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하여 그 뒤부터 이 청길못을 장사못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 이튿날이다. 사랑하던 용길이가 오라버니의 손에 무참히 연못에 던져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는 하루 종일 수심에 잠겨 있더니 밤새 온데간데 없이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집안은 온통 뒤집히다시피 법석을 떨었다. 아무리 찾아도 집안에는 없었다. 하인들을 풀어 사방에 수소문토록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씨가 그만 저 뒷산에서. 뭐시 뒷산에서 어쨌다는 거냐? 목을 메고. 그 뒷산으로 달려가 보니 처녀는 유서 한 장을 남겨놓고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유서에는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식은 먼저 갑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저희 시체는 용길이가 죽은 연못에 던져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채통과 지혜를 중히 여기던 이 집에서 그 유서대로 용길이와 함께 연못에 합장하질 않았다. 이리하여 이 집에선 딸만 나면 1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곤 하였다 하며 그래서 딸애를 15이 되기 전에 시집을 보내 구명토록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구슬해도 반드시 그 용길의 넋이 나타났다 하여 소다리 하나씩을 못에 던져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 지방에선 해마다 장사못에 제사를 지내 용길의 원혼을 달래었다고 한다.